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는 유물이 하나 있죠. 바로 신라의 금관입니다. 얇은 금판을 오리고 달아서 만든 그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문명이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 기술력, 그 예술성, 그 권위. 이 금관 하나에 신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 눈부신 금관의 빛 뒤에는 아주 서늘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 금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그것도 혈통으로 정해져 있었죠. 신라 사회를 지탱했던 골품제라는 시스템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당신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의 재질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신분제 중 하나였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떻게 그토록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사회가 동시에 그토록 경직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승자잖아요. 우리는 보통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역사의 승자가 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의 그늘에 가려져 오랫동안 잊혀진 왕국으로 불렸던 가야입니다. 가야는 신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일종의 연맹체였죠. 결국 신라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야가 남긴 유산은 전혀 다른 곳에서 거대한 꽃을 피웁니다.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요. 정치적 승자와 기술적 유산의 승자가 다른 이야기군요. 한쪽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다른 한쪽은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술과 문화가 다른 문명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기업 전략이나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라의 사회 기술 (social technology와 가야의 철기 기술 (iron technology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고대 한반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전략을 가진 두 세력이 경쟁하고 교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먼저 신라의 골품제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이건 그냥 귀족, 평민, 노비로 나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연구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인 성골, 세이크릿 본과 진골, 추루본이 있고 그 아래로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두품이라는 계층이 있었죠. 성골은 부모 양쪽이 모두 왕족인 그야말로 신성한 혈통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진골은 한쪽만 왕족이거나 왕족에 준하는 귀족이었고요. 7세기 중반에 성골이 사라지면서 진골이 왕위를 잇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골, 본 계층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최고 이직은 오직 이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두품 계층은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육두품은 진골 바로 아래 계층으로 상당한 지식과 행정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리천장이 아니라 골품이라는 콘크리트 천장이 있었던 셈이죠. 심지어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를 보면 이 골품에 따라 집의 규모나 지붕 기화, 가구, 수레까지 규제했다고 나와요. 일상의 모든 것이 신분에 의해 통계된 사회였던 거죠. 이걸 현대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역할 기반 조직, 롤 베이스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초기 국가 단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했을 겁니다. 권력 다툼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사회 기술이었던 거죠. 모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있으니 혼란이 적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초창기에는 버그가 아니라 피처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 강력한 시스템과 정반대의 모델을 가진 세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죠. 가야는 왕국이라기보다는 연맹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소국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합한 형태였죠. 마치 그리스의 도시국가연맹이나 현대의 유럽연합 EU 초기 모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강력한 중앙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야의 힘은 정치적 통일성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전문성에서 나왔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철, 아이언이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불릴 만큼 철 생산 기술이 뛰어났어요. 특히 낙동강 하류 주역은 양질의 철광석이 풍부했고 가야 사람들은 이걸 채굴하고 재련해서 다양한 철기를 만들어내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삼국시대에 출토된 갑옷의 절반 이상이 가야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건 엄청난 경쟁우입니다. 당시 철은 오늘날의 반도체나 석유와 같은 전략 자원이었어요. 최고의 무기, 가장 효율적인 농기구, 모든 것이 철에서 나왔죠. 가야는 이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이 철을 매개로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외, 그리고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역했어요. 가야는 제조 강국이자 무역 허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골품제라는 정교한 사회 시스템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면 가야는 철이라는 핵심 기술과 개방적인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네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장 모델이 한반도 남부에서 동시에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이제 두 모델의 기술적 깊이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가야의 철기 기술부터요. 이건 단순히 철을 많이 생산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고학 보고서를 보면 가야의 제철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철광석에서 순도 높은 철을 뽑아내는 제련 기술은 물론 철의 용도에 맞게 탄소 함량을 조절해서 강도를 높이는 제강 기술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현대의 재료공학과 같네요. 그냥 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합금을 만들어낸 거군요. 예를 들어 무기를 만들 때는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게, 농기구를 만들 때는 마모에 강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의 철제 갑옷과 투구가 그토록 유명할 수 있었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가야 연맹 내에서도 서로 전파되고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반파국 같은 가야의 한 소국은 철과 토기 기술을 가진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산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가야가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술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술 융합이 가야에서는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가야는 일종의 기술 클러스터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었네요. 각 소국들이 스타트업처럼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이라는 플랫폼 기술이 있었던 거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반면 신라의 핵심 기술은 사회 기술인 골품제였죠. 이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철저하게 정보와 권한의 흐름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성골과 진골은 국가의 모든 중요 정보와 의사결정권을 독점합니다. 육두품 이하의 관료들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은 철저히 제한되었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한 겁니다.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은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을 거예요.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는 육두품 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 가서 빈공과에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학자였어요. 신라로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결국 좌절하고 말죠. 채치원의 사례는 골품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재능의 발현을 억제하는 구조.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층에게 안정적인 권력을 보장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내부의 혁신적인 인재가 시스템에 진입할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연구에서 언급된 제도적 침체, 인스티튜셔널 스태그메이션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신라와 가야는 각자의 기술, 즉 사회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두 모델이었네요. 그리고 역사는 이 두 모델의 충돌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전략적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결국 신라가 승리하고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외교 같은 국가적 목표가 생겼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특히 신라는 외교의 달인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이른바 나당 연합군 전략은 신라의 중앙집권적 외교 역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면 가야는 연맹체였기 때문에 그런 단일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어요. 각 소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죠. 마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여러 스타트업들이 연합했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조직적인 공세에 각계격파당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가야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평화 시에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장점이었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구심점 없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6세기 중반 신라의 팽창 정책에 의해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가야 연맹은 완전히 신라에 병합되고 맙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쟁에서는 중앙집권 모델이 연방 모델을 이긴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야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술과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다 건너 외, 즉 고대 일본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2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가야, 고대 동아시아의 공존의 역사, 가야, The History of Coexistence in Ancient East Asia라는 특별 전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전시는 가야가 신라에 멸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어요.
연구 자료를 보면 그 영향이 정말 광범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의 고대 토기인 수에키는 가야 토기 기술이 직접 건너가 만들어진 것이고, 철기 제작 기술, 금속 세공 기술, 심지어 말 사육 기술이나 관계 수리 시설 같은 농업 기술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의 5세기를 기술 혁신의 세기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 혁신의 중심에 가야에서 건너간 기술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고학적 증거도 명확합니다. 일본의 규슈 후쿠오카나 긴키 지방의 고분과 마을 유적에서 금관가야 양식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고, 반대로 가야 고분에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청동제 방패 장식 등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건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매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가야가 멸망하면서 그들의 기술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가야는 한반도 내의 하드파워 경쟁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들의 기술과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네요. 마치 제록스파크가 GUI나 마우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했지만 정작 그걸로 세상을 바꾼 건 애플이었던 것처럼 가야의 기술은 일본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터뜨린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승자였던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이 통일한 후 신라는 약 200여 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골품제라는 시스템이 서서히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제도적 침체가 심화되는 거죠.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최치원 같은 유능한 육두품 인재들은 계속해서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만 세력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힘을 키우게 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됩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신라 사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신라는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공식이 결국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전형적인 성공의 저주 또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야의 이야기가 영향력은 국경을 넘는다는 교훈을 준다면, 신라의 이야기는 어제의 성공 공식이 내일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시스템도 영원할 수는 없고,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조직은 아무리 과거에 위대했더라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현대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죠. 이 두 가지 다른 모델, 신라의 폐쇄적이지만 강력한 중앙집권 모델과 가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맹 모델은 오늘날의 기업이나 국가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라 모델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대기업 조직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이죠. 이런 조직은 안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변하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때는 변화에 둔감하고 내부 인재를 억압하는 경직성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야 모델은 오늘날의 스타트업 생태계나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닮았어요.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죠. 이런 모델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거대한 위협, 예를 들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장 진입 같은 상황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성공적인 조직들은 이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구글 같은 회사가 20% 타임 제도를 운영하며 사내 혁신을 장려하거나,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합병 M&A하거나 사내 벤처 CIC를 육성하는 것도 결국 신라적인 규모와 효율과 가야적인 혁신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의 유산이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적, 군사적 패권과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날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현상도 일종의 현대판 가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은 아니지만 그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 일본에서 열린 가야 전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전시의 부제가 공존의 역사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가야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다른 서사를 제시합니다. 경쟁과 정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깊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공존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결국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금관 뒤에 가려진 신라의 그림자, 그리고 사라진 왕국 가야가 바다 건너 남긴 위대한 유산,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 강함과 약함, 그리고 영향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주로 승자의 차지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패자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더 깊고 울림있는 교훈을 줍니다.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가야는 국경을 넘어 문명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 그 답은 어쩌면 화려한 금관이 아니라 이름 모를 가야의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려 만든 단단한 철기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